자, 그러면 이 법인의 사내유보금의 부담을 사내유보금을 주주에게 귀속시킬 때 예전에는 CEO 플랜, 퇴직금 하나면 됐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솔루션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컨설팅이 좀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요. 좀 더 정교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퇴직금으로 퉁치세요. 가능했죠. 왜 가능했어요? 세율도 되게 낮았고요. 한도도 뭐 배수 적용이 없었잖아요. 뭐 5배수가 됐든 7배수가 됐든 쌓여있는 잉여금을 퇴직금하고 상계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이 그거 하나하나를 다 세부적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한 10년 전의 얘기지만. 자, 그런데 이제 퇴직금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조세 제도가 강화돼서 퇴직금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세율도 한 2배 이상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퇴직금만으로는 이제는 잉여금을 상계할 수 있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자, 첫 번째가 일단은 보수 정책하고 배당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레벨에 쌓인 잉여금을 일단 이 파란 선까지는 일단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그죠? 예. 보수 정책을 잘 짜고 배당 정책에 대한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잉여금을 정기적으로 좀 줄여가야 된다. 근데 이거 갖고는 이 퇴직금이 옛날만큼 규모가 크지도 않고 세율도 높기 때문에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하고 고도화하시는 분들은 2단계의 사전처분 전략을 가져가죠.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든가 또는 뭐 감자를 한다든가 특허를 양도양수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잉여금을 더 줄여나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내유보금을 퇴직금으로 상계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식을 매각할 때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청산이나 상속증여할 때도 관련된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노력 없이 이 꼭대기에 있을 때 바로 양도가 되거나 바로 청산이 되거나 바로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면 남아있는 사람들 또는 이 주식을 인수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거의 유동성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1단계의 사전처분 전략의 타이밍을 놓친 기업일수록 2단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 2단계에 집중한다는 거는 절세 효과가 크지만 반대로 모두 커져요. 세무 리스크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은 리스크에 대한 대가죠. 수익은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2단계로 갈수록 저거는 FC 분들의 역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FC 분들은 가급적 중소법인이 2단계 또는 사후 처분 전략 이미 이런 시나리오들이 구체화돼서 그죠? 예. 특별히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2단계에서는 그렇죠. 예, 아주 공인되고 검증된 전문가들의 어시스트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세금도 막대하지만 감당해야 되는 비용도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급적 우리는 1단계 조금 타이밍이 늦었다 그러면 2단계의 솔루션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기업주들이 잉여금에 대한 그 과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게 여러분이 조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의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이제 각각의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한 15가지의 보험 컨셉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이게 상품은 종신보험 아니면 경영인 정기보험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어떤 컨셉의 보험을 접목하냐에 따라서 출구보험, 주주보험, 가지급금보험, 가업승계보험, 유동성보험, 동업자보험, 상속보험, 물납보험, 유류분보험, 유족보장보험, 경영책임보험, 종합보험, 경영권 침해보험, 뭐 M&A 보험, 뭐 CEO 재활보험 뭐 이렇게 제가 다 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중소기업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고 플랜을 제안할 때 종신보험이 솔루션입니다 하면은 어감 자체가 CEO가 왜냐면 내가 그 회사의 출구의 개념에서 필요한 보험을 제안했다 그러면 출구보험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 하나하나 개념을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CEO 플랜의 다른 이름을 저는 출구보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잉여금이 50억 쌓여 있어요. 그죠? 자, 이 잉여금을 이건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가야 될 소득입니다. 이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어요. 그 다른 소득 중에 가장 여전히 경쟁력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소득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퇴직소득이에요. 많이 옛날보다 한도가 줄었지만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50% 할인하다가 할인율을 30%로 줄였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가서 다 현금 쓸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그래도 여전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솔루션이다. 예. 자, 뭐 퇴직소득은 다 알겠지만 여전히 이 보시면은 이제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되고 또 이 소득이 한 번에 집중되잖아요. 퇴직소득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매년 발생한 소득으로 세금 계산을 해주는 거. 저걸 우리가 이제 연으로 나눠서 나온 세액을 근속연에 곱해준다 해서 연분연승제도라고 하죠. 이건 이제 소득 결집 효과를 완화해주는 어떤 그런 세법적인 장치입니다. 그 외에 공적보험료에서도 제외되죠. 또 뭐예요? 정관에서 정한 금액은 다 비용 처리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상속증여 양도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퇴직소득은 절세 5종 세트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예전보다 그 효력이 조금 줄어든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구보험의 개념이 뭐다? CO 플랜인 거예요. 네. CO 플랜을. 자, 근데 잘 보십시오. 퇴직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 옛날에는 임금 곱하기 임금의 10%, 근속기간, 지급배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급배수를 어떻게 잘 정하냐가 퇴직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어요. 근데 지금 퇴직소득은 뭐예요? 뭐 1배 아니면 2배 아닙니까? 이거는 0 아니면 1, 디지털 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컨설팅이 아니에요. CEO들도 이건 객관식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퇴직소득을 늘려주려면 뭐에 중점을 둬야 돼요? 임금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퇴직금을 늘리려고 갑자기 낮은 수준에 있던 급여를 두세 배로 갑자기 급여를 올려버리면 국가가 가만히 있나요? 국세청이?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법인 대표의, 법인 임원의 급여라는 거는 성과와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는 상관없죠. 내가 내 동기보다 연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사장의 아들이 아닌 이상 이거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이 회사 지분의 대다수를 갖고 있고 경영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급여를 500 받다가 2,000씩 올렸다가 또 3,000씩 올렸다가 갑자기 또 500으로 낮췄다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어떻게 볼까요? 이 사람이 이 급여 제도를 회사와 성과와 연동돼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뭐예요? 자기에게 조세상 유리한 걸 취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국가도 이 잉여금의 40%의 공적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운용하는 운용자가 이렇게 해서 돈을 빼먹는 거잖아요. 국가가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CEO 플랜의 가장 핵심은 물론 정관이나 뭐 규정을 잘 만드는 거는 기본이거니와 임금 체계를 잘 설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설계의 부당행위로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퇴직금 전체가 뭐예요? 무너져 버려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CEO 플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옛날처럼 뭐 정관 만들고 규정 잘 만드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건 기본이에요. 왜?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답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만 잘 갖춰지면 그거 자체가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정관은 규정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뭐다? 임금 설계를 잘해야 된다. 임금 설계 어떻게 잘해야 되냐? 성과와 인과관계를 있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전년보다 매출이 늘었으면 급여를 더 받아갈 충분한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매출이 계속 올라갈 때는 급여가 계속 낮았다가 매출이 직전 급하고 있는데 급여는 계속 올린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 이 사람이 쌓인 이익을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야 될 거를 뭐로 가져간다? 인건비로 가져가는구나. 그럼 인건비로 가져가는 걸 국가가 왜 싫어할까요? 주주가 가져갈 때는 이건 주주가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가는 거니까 비용 처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인건비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걸 경비 처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납세자는 40%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법인세를 그만큼 덜 내기 때문에 국가는 뭐예요? 이 사람이 혹시 배당으로 가져갈 거를 인건비로 가져가지 않았나를 굉장히
엄격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주주보험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요, 1인 대표인 경우도 있지만 회사를 성장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차명주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울 때 좀 이렇게 도와준 주주들이 있어요. 소액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주주권 행사를 요구를 합니다. 주주권 행사라는 게 뭐예요? 너 왜 배당 안 주니? 그리고 자녀 배분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야, 너 왜 회사 운영을 그따위로 하니? 굉장히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그 주주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지분을 어떻게 와야 돼요? 법인이 회수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줍니까? 돈을 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 주식을, 내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굉장히 대척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식이 넘어가는 순간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 리스크. 이거는 뭐예요? 특수관계인 지분이 50%가 넘어가면 국세 체납되면은 이제 과점주주들이 연대해서 납부한다든가 뭐 간주취득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주 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이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도 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차명주식 같은 경우도요.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이 차명주주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은 우리 애 아빠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명주주를 피보험자로 해서라도 보험을 들 수 있으면 들어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한다면. 예. 그리고 주주가 갑자기 죽었는데 지분 회수할래요. 보니까 지분 회수하는 대가로 내가 10억을 줘야 돼. 10억을 주려고 항상 돈을 법인에 쌓아놓고 있는 바보 같은 중소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리스크가 있는 기업도 그 기업에 제대로 된 CFO가 있다면 당연히 주주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상장기업은 주주보험이라는 개념이 있을 리가 없죠. 시장에서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면 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법인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는 이게 동시에 주주보험이면서 이 사람들이 다 동업자라고 따져봐요. 그럼 이건 동업자 보험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제가 아까 가지급금 보험은 또 뭐냐? 가지급금 보험은. 이건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법인의 돈을 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를 내야 돼요? 항상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자를 내는 조건에는 내가 이 법인하고 특수관계에 있을 때예요. 내가 대표이사예요. 근데 내가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거나 법인을 정리하게 되면 이 특수관계가 끝나죠. 그때는 뭐예요? 이런 대여관계가 아니라 내가 상여로 가져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내가 10억이 있어. 그럼 10억에 대해서 4.6% 이자 내다가 만약에 내가 대표를 그만두거나 내가 사망을 해도 그만두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10억이 뭐가 돼요? 내가 가져간 상여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로 과세가 돼요. 아까 10억 넘어가면 세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이게 49.5%. 건보료 따지면 거의 50%가 넘어가는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대안이 없어요. 자, 내가 가지급금 10억 있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죽으면 잘못되면 이 가지급금 채무 자체가 자식한테 넘어가거나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지급금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자녀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가지급금은 결국 그 갚아야 될 의무가 가족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선 그걸 정리하고 싶어. 근데 10억에 대한 세금이 한 4억 나와. 그럼 그 4억에 대한 세금만 내가 정리해 주면 가지급금은 내 당대에서 어떻게 돼요? 끝나자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4억만큼은 내가 가지급금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죠? 내가 그 문제는 내 당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가지급금 보험이라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가지급금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주면서 가지급금이 다시는 안 생기면 좋겠지만 사실 중소기업이 가지급금 안 생기게 경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왜 그럴까요? 우리 나이가 50대, 60대 되면서도 당뇨, 고혈압 조금씩 다 있잖아요. 그건 관리하고 살면 돼요. 근데 내가 20대처럼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중소기업도요.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 눈치 보지 않게 독단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가지급금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가불관계, 상하관계, 아까 뭐 을사조약 제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불효불급하게 필요악으로 가지급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해결 못하고 계속 봉합하고 가는 거예요. 봉합이라는 건 뭐예요? 가위를 뱃속에 넣었는데 그냥 꿰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는 터져요. 근데 그게 내 사후에 터져버리면 그게 그대로 가족들이 해결해야 될 몫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가지급금을 퇴직금으로 상계해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무원이 야, 왜 네 맘대로 퇴직금을 담보로 가부를 받았다고 주장하니? 나는 인정 못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가 있다고 해서 가지급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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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돈은 결국 개인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로 들어야 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예. 그건 더 가져가야죠. 여기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월급을 더 가져가서 그 돈으로 가지급을 계속 갚는 게 편익이 더 큰 거냐? 그죠? 아니면은 내가 그 돈을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지급 보험 컨셉으로 보험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인생의 종착역에서 해결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판단은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뭐 가지급금이 1, 2억 있는 거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지금 체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법인에서 보험을 가입한다 하는데 그건 지금 가지급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네네네네. 네. 네. 근데 그 법에는요, 물론 이제 3년이라고 국가가 정해준 거는 3년 정도 어느 정도 급여가 올랐으면 어느 정도 급여가 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국세청이 보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3년 동안 갑자기 급여를 올렸어요. 그럼 지금 행정적으로 3년 전에 건 안 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3년 전에 내가 500 받다가 3년 시점부터 말씀하신 대로 2천씩 올렸어요. 그래서 3년 전 기준으로 보면 퇴직금이 3억인데 올린 기준으로 보니까 10억이에요. 다행히 이 사람이 급여를 갑자기 3년 전에 올린 게 성과와 관련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인정하겠죠. 근데 성과와 반대거나 성과와 관련이 없이 올렸다. 그럼 이것도 퇴직금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3년 전에 급여를 올린 거예요. 그거는 납세자인 내 생각에서 유리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거는요, 가서 판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심지어는 5, 6년 전에 받은 급여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거는 일종의 법에 3년이 내가 급여가 평균한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게 부당하냐 아니냐는 대부분 사실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판단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을 비교해서 급여가 인상된 게 경영상의 정당한 사유였다면 시비 안 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잉여금을 인건비로 변칙 처리한 거다라고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면 부당행위로 본다는 거죠. 예, 그렇게 나옵니다. 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 시간. 예, 예.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건 당연하죠.
네, 그건 당연하죠. 아니, 그거는 잉여금 위주로 가는 거는 오히려 CEO들한테는 그게 실질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실질이익이라면 흔한 말로 현금 부자들 상속세 50% 내면 어때요? 그래도 50% 남는데. 그게 실제 언제든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이 있고 하면은 오히려 FC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야, 그 50% 내도 나는 50%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세금 낼 돈도 실제는 유동성이 없는데 장부상으로 지금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거죠. 네. 오히려 그거는 이제 예, 오히려 그게 현실감 있게 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부채가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컨설팅하면 공감은 많이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실 이제 또 성과를 내야 되는 FC 분들 입장에서는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분과 보람은 있을지언정 이제 또 경제적인 성과하고의 상관관계가 떨어질 수 있듯이 우리가 조금 타겟팅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동자산, 유동성,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기업에 가서 이야기를 보통 하는 거죠. 제 전제도 다 그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다만 지금 안정적인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제 바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이겁니다. 예.